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이번 설 명절 해외여행 수요가 폭증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헛헛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적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만나야 한다. 설에도 쉴 수가 없다. 각각의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나를 위한 시간이 간절한 건 누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인데요. 꼭 멀리 떠나지 않아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표 같은 장소들이 있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도시를 마주한다면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에서는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가까이에 숨어있는 것들이란 제목의 기획대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도시에 숨겨진 과학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도시를 규정하는 건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일 텐데 우리는 왜 관광지나 먹을거리에 치중한 여행만을 고집해왔던 걸까요? 과학자이자 SF 소설가인 곽재식 박사와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회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이나 제작진에게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포털창에 김성환의 시사회를 검색해 주십시오. 저희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평소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서 할 말이 많은데 문자는 짧다 이런 생각하셨던 분들 계셨다면 게시판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설 특집 기획. 가까이에 숨어있는 것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오늘은 설 특집 가까이에 숨어있는 것들 두 번째 시간으로 과학자가 풀어낸 도시의 비밀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함께 하실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학자이자 SF 소설가, 이제는 방송인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곽재식 교수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네. 갑자기 웃으셨어요? 네, 뭐 방송이 나니까 좀 뭔가 어색한 것 같아서. 아니, 너 워낙 많이 출연하시니까. 아닙니다, 무슨 네. 불러주시면 뭐 이렇게 가끔 나오는 거죠. 방송인. 네. 오늘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그렇군요, 벌써. 박사님도 명절에 고향 가십니까? 저는 부모님께서 이 방송국의 바로 그 코앞이라고 할 수 있는 영등포에 살고 계셔가지고. 그러세요? 네, 아주 살짝만 움직이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여의도 넘어오시는 건 뭐 금방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부담 없이. 평범하고 익숙한 장소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한다면 재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곽 박사님, 최근 곽재식의 도시탐구라는 책을 쓰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작년 연말에 나온 책이죠. 네,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도시에 숨겨진 과학 이야기 해주시던데 네. 굉장히 접근 방법이 독특해서 저도 좀 놀랐어요. 그렇습니까? 네, 일반적인 여행책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이 책을 쓰시게 된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제 보통 일단은 이제 여행 에세이를 쓰려고 이제 쓴 책인데 네. 제가 이제 그래서 저는 국내 여행을 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 여기저기 다니는 거를 재밌게 생각하는 편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뭘 느끼고 무슨 생각을 하고 뭘 받고 뭐 어떤 감상이 들었느냐 네. 이런 걸 이제 책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여기저기에 제일 많이 다녀본 시절이 제가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강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제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화학회사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과거에는 뭐 영업 지원 이런 것도 많이 하러 다녔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영업하는데 따라가가지고 뭐 회사의 어떤 기술적인 거 설명하고 뭐 이러면서 전국 각지에 무슨 공장에 가서 이거를 팔려고 해보고 저 공장에서 뭘 살려고 알아보고 어디 가서 점검하고 어디 실사나가고 이런 걸 하면서 좀 다녔던 적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어떤 도시라고 할 때 그 도시에서 유명하다고 우리가 흔히 아는 거 말고 네. 그 도시에서 실제로 사는 사람들이 일하는 일터를 볼 기회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 도시의 유명한 공장이라든가 공단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접할 기회가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보다 보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이런 데서 일하면서 이런 삶을 사는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 도시의 중요한 개성이고 그런 거를 엮어서 이런 이야기를 써봐도 참 독특하고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물론 뭐 책 내용 보시면 그 도시 하면 우리가 딱 생각나는 어떤 관광지에 관한 뭐 그런 이야기 예. 뭐 이런 것도 없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런 것도 좀 있지만 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거하고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삶하고는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 그 도시에는 어떤 산업이 있고 그게 그 도시의 풍경이나 경관이나 살아가는 모습하고는 어떻게 관계 짓고 있는지 네. 이런 거를 좀 표현을 해보고 싶었는데 또 제가 또 소설가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그런 내용을 좀 이렇게 분석적이고 설명적으로 이렇게 풀이한다기보다는 약간 좀 이렇게 생각 가는 대로, 네. 마음 가는 대로, 네. 발길 가는 대로 뭐 그런 식으로 좀 엮어 본 책이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특이하다, 신기하다, 뭐 이런 느낌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시면 도대체 어떤 뭔가 이게 이 책이 도대체 이게 뭐 도시 공학적으로 예. 어떤 그 산업이나 경제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는 뭐 그런 책은 아니거든요. 네네. 이 도시가 이 길로 가야지 성장한다 뭐 이런 책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관광지를 소개해 주는 책은 아닌데 그렇지만은 읽다 보면 묘하게 그 도시 한번 가보고 싶고 저런 게 있구나 하면서 괜히 거기에 한번 둘러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뭐 그런 것으로 한번 써보았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 지금 하신 말씀 들으시다가 이거 뭐지? 어떻게 쓴 책일까? 굉장히 사 궁금하실 보셔야죠. 것 같아요. 네, 궁금하시면 사 보셔야죠. 네, 바로 주문하셔서 사 보셔야죠. 자, 그러면은 과학자의 시각에서 도시를 설명하면 대체 어떤 책이 나올까? 하나하나씩 저희가 좀 내용을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대전에 대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네. 대전은 과학의 도시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셨어요. 네네.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과학에 얽힌 대전에 얽힌 과학 이야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뭐 대전에는 대덕 연구단지가 있다. 예. 뭐 이런 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네. 대전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대덕 연구단지가 제목이지만 행정구역이 요즘에 나뉜 거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덕 연구단지 소속 연구소들은 대덕구에 있지 않고 유성구에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대전이 발전해온 또 급성장해온 어떤 역사 같은 걸 나타내는 거죠. 저 동네 대덕이구나. 네. 대덕 연구단지라고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대전이 성장을 하면서 행정구역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거기가 유성구에 다 편제되는 유성연구단지 이런 말은 잘 안 쓰거든요. 그러게요. 저도 유성구 많이 갔는데. 네네네. 그래서 거기가 사실은 네. 대덕 연구단지의 본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대전이라는 지명만 봐도 사실은 대전의 어떤 급성장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는 게 예.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전이 이제 원래 옛날 말로 한자 지명도 사실은 없었고 네. 그냥 순우리 말로 한밭 네네. 넓은 밭이다, 예. 넓은 들판이다라고 부르던 곳인데 이제 그게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예. 철도교통과 함께 급성장을 하면서 도시가 되니까 한문식으로 이제 지명을 지어가지고 그거를 번역을 해가지고 대전이라는 그런 지명이 된 거거든요. 네.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한밭이라는 지명은 또 주변에 사람들이 거기 뭐 아무것도 없고 빈 땅만 넓게 있는 데야, 네. 빈 땅이야라고 하던 게 이제 한밭이라는 지명이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공교롭게 또 대전이 그 빈 땅이라는 특징 때문에 철도가 잘 들어서서 급성장하는 바람에 지금은 충청권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사는 가장 거대한 도시가 되었는데 그 도시의 이름은 여전히 대전, 빈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거 보면 좀 뭔가 역설적이기도 하고 네. 모순적이기도 하면서 신기하기도 하면서 그 속에 이 압축된 대전의 급성장의 역사가 두 글자 도시 이름 속에도 들어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전에 철도가 놓여지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경부선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호남선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교차하는 곳이 바로 대전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철도 교통의 중심지로 급성장을 하게 된 곳이고 지금도 철도청의 그 빌딩이 대전 역하고 바로 인접해가지고 자리 잡고 있죠. 예. 그래서 철도와 대전은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뭐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은 보통 이제 외국도 그렇지만 철도라는 게 근대화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대전은 그런 면에서는 근대화를 상징하는 도시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근대화 20세기 한국의 뭐 발전, 20세기에 한국이 겪었던 격변 뭐 이런 거를 상징할 수 있는 곳이고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전이 원래 뭐가 없던 곳에서 예. 이제 도시가 성장하면서 새로이 이렇게 20세기 들어와가지고 만들어낸 곳이거든요. 대한민국 시대가 접어든 이후에 만들어진 곳도 많고 예. 대전이 어떻게 성장해 왔느냐, 어디가 발전해 왔느냐의 그런 모습을 보면 20세기 한국 사람들이, 한국 정부가 어떤 생각과 어떤 사상을 가지고 도시를 발전시켜 나왔는지 그런 게 좀 보이는 곳이 사실은 또 대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도시 형태를 갖고 있었다기보다는 철도가 들어가면서 그 교차 지점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고 물자도 몰리니까 자연스럽게 도시가 형성됐고 나중에 요즘 현대로 얘기를 하자면 새로운 과학단지 같은 게 들어선다. 뭔가 묘하게 일치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철도하면은 저 어린 시절에 대전에서 우동 먹는 거 그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본인의 연배를 인증하는 그런 거죠. 아니요, 요즘- 대전역에 여전히 우동집이 있었어요. 물론 뭐 그렇습니다만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은 예. 대부분 이제 대전하면 이제 빵을 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유명한 빵집 그래서 뭐 원래 대전에- 빵집은 오래됐지만 유명세를 탄 건 얼마 안 됐죠.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지역 내에서 사실은 유명했던 빵집이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전국적으로 막 인기를 끌기 시작하고 요즘에는 아예 대전시에서도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뭐 대전 빵 페스티벌 같은 뭐 그런 식의 축제 행사도 막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원래 전통적으로는 뭐 거의 한 6, 70년 전부터 대전의 정체성을 사실은 자랑하던 음식은 우동, 칼국수, 가락국수 이런 밀가루 국수 계통의 음식이 굉장히 유명했었죠. 대전 분들은 칼국수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대전에서 학창 시절을 보낼 때에 대전에서 맛있는 음식은 칼국수로구나. 특히 저는 예전에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요즘 말로 이제 가성비가 참 좋다. 값이 싼 거에 비해서 양이 정말 푸짐하게 나온다. 네. 이런 생각을 대전 칼국수를 먹으면서 많이 했었는데 대전 칼국수도 따지고 보면 사실은 철도하고 관련이 많이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일단 대전에서 뭐 선풍적으로 일단 제일 먼저 인기를 끌었던 이 밀가루 면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예. 사실 이제 가락국수라고 하는 것인데 네. 어떻게 보면 일본식 우동의 한국식 변형판 같은 거죠. 우동하고 비슷한데 한국인 입맛에 맞게 살짝 다른 거. 예. 그런 게 가락국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대전이 왜 가락국수의 어떤 총본산이 되었느냐 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걸로 한 도시의 어떤 문화가 규정되었다는 생각을 해보면 재밌는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대전이 호남선과 경부선이 갈라지는 지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서울에서부터 내려와서 혹은 경부선을 타고 올라와서 호남선으로 갈아타는 사람들 예. 갈아탈 때 예. 보통 시간이 짧으면 한 10분에서 길면 한 30분 정도 그렇게 시간이 좀 남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때 뭐 어디 멀리 가가지고 무슨 맛집을 찾아가가지고 뭘 뭐 근사하게 먹고 오기는 좀 그렇고 역에서 기다리면서 간단하게 간식처럼 먹을 만한 출출한 배를 채울 만한 음식이 있으면 좀 소비가 잘 될 법했는데 네. 마침 대전역에서 파는 가락국수가 약간 명물 별미처럼 기차 갈아탈 때 기다리는 동안 가락국수 한 그릇 먹는 게 재미지 이런 식으로 퍼져가지고 예. 사실은 요즘은 그런 문화가 확 줄었습니다만 20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철도 여행을 상징하는 어떤 간식거리가 두 개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는 호두과자고 하나는 가락국수다라고 네. 할 정도로 대전역 가락국수가 굉장히 유명했던 적이 있었죠. 그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대전하면 이런 면 음식 이런 예. 게 자리 잡다 보니까 뭐 덩달아서 같이 칼국수 뭐 이런 쪽으로 같이 좀 흥행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한편으로는 요거 네. 약간 넘겨짚기인데 요거 예. 약간 넘겨짚기인데 칼국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밀가루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밀가루라는 거는 사실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많이 소비하던 때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 토산품으로 생산지에서 국내에서 현지 소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한국산 밀가루를 소비한다 얼마 안 되는 그렇죠. 게 20세기의 네. 현실이거든요. 다 주로 이제 수입품이거든요. 수입된 밀가루가 이 칼국수에 들어가는 다른 재료들 뭐 예. 양파라든가 파라든가 뭐 멸치라든가 이런 재료하고 운반되어 가지고 음식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교통의 요지에 그게 다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만약에 밀가루가 그냥 국산 밀가루로 만드는 칼국수다라고 했다면 당연히 밀가루 생산이 잘 되는 곳에서 예. 칼국수도 발달할 수 있었겠지만 예. 밀가루 그런 식으로 20세기에 소비되던 게 아니니까 교통이 편리한
대전에서 칼국수, 가락국수 발전할 수 있었고 그 밀가루의 어떻게 보면 그 흐름 속에서 이거는 약간 넘겨짓기인데 그 밀가루의 흐름 속에서 요즘 유행하는 빵도 사실은 그런 후계자로 네, 어느 정도 네. 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근데 좀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실 줄 알았는데 넘겨짓기를 여러 차례 하셔서 약간 좀 넘겨짚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자, 그리고 곽 박사님 책을 보면서 인상 깊었던 구절 중 하나가 산이나 강처럼 노동자들의 삶으로 건설된 공업단지도 멋진 풍경이 될 수 있다. 이거였어요. 네. 그 대표적인 지역으로 울산을 꼽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울산 시내에 유명한 큰 호텔에 가가지고 고층에서 투숙을 하면 그 뷰가 공단 뷰가 아예 그 호텔 방을 고를 때에 이렇게 설명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층에서 창밖으로 이렇게 보면 울산의 그 수많은 공장들이 쫙 펼쳐져 있는 그 모습이 멀리 이렇게 고층에서 멀리 내다보이는. 그럼 공업단지 근처에 있는 호텔인가요? 아닙니다. 꽤 거리가 있는데도 꽤 거리가 있는데도 공업단지가 워낙 크고 네. 호텔이 이제 좀 고층이다 보니까 멀리 막 그러니까 무슨 이런 들판이 펼쳐져 있거나 산에 아름다운 산의 어떤 절벽 같은 게 보이듯이 울산에 가면 이렇게 공업단지의 풍경이 이렇게 쫙 보이는 거죠. 야, 울산에 가면 그런 호텔에 묵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거든요. 보통 울산 시내 안에서 호텔에 묵을 때 뭐 공업단지를 볼 거라는 생각도 별로 하지 않았고 그게 일종의 도시의 풍경이 된다는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네. 그런 게 사실은 어떤 울산 사람들의 삶을 반영하는 그런 뭐 개성이고 그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어떤 뭐 성벽 같은 게 남아 있고 그쪽 근처에 한옥이 남아 있으면 그곳이 뭐 어떤 민속촌이 된다, 한옥 마을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관광지가 돼가지고 우리 많이 찾아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앞에서 사진도 많이 찍고 그런 것처럼 그게 사실은 옛날 사람들이 먹고 살고 일하던 공간이 개성 있게 남아 있어가지고 관광지가 되고 구경거리가 된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현대에 우리 이웃인 지금의 울산인들이 개성 있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공업단지의 풍경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뭐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도시 풍경을 우리가 이렇게 산업화했어라고 하는 관점도 있지만 거기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전부터 또 지금도 열심히 이렇게 땀 흘리면서 일하고 있어. 근데 그걸 도시 자원화해서 관광 코스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좀 감동적인 저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풍경은 뭐 자연 환경이 원래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우리가 물려받아서 자연스럽게 여기는 뭐 경치가 좋지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울산 시민들이 하나하나 직접 땀 흘려가지고 만들어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어떤 가치가 있거니와 울산 같은 경우에는 꼭 하나 또 좀 말해보고 싶은 것이 지금 2020년 이 시기에서는 특히나 좀 의미를 지니는 것이 워낙에 20세기 후반에 우리나라가 공업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반대급부로 그만큼 환경이 파괴된다, 자연이 오염된다 이런 거에 대한 경계가 많이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90년대 초만 해도 울산 같은 경우에 울산에 이제 중심을 흐르는 강이 태화강인데 태화강이 수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 뭐 지금 전혀 아닙니다만 90년대 초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태화강에 한번 빠지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게 몸에 이렇게 스며들면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 보호나 환경 문제에 대한 어떤 관점을 알려주는 하나의 중요한 본보기도 되는 것이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거 어떤 경제적으로 발전하면 이렇게 오염이 되는구나. 우리 다 철수하자. 공장 세워놓던 거 다 엎어버리고 그냥 손대지 말고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맑아지겠지? 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그럴수록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기술적인 방법으로 무엇 때문에 어떻게 강이 오염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그걸 정화할 수 있는가 끊임없이 울산 시민들이 노력하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투자하고 설비를 확충하고 노력을 한 끝에 지금은 울산을 흐르는 태화강이 전국의 광역시도에 흐르는 그런 강 중에서는 거의 제일 깨끗한 축에 속합니다. 최근에는 심지어 뭐 태화강 뭐 전체를 다 측정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태화강에서 1급수 판정이 나온 적이 있어요. 1급수가요? 그러니까 떠먹어도 된다는 거죠. 그냥 정수할 필요 없이 떠먹어도 되는 정도의
그런 수질이 광역시 중심으로 는 강에서 나올 정도로 어. 뭐 당연히 태화강에 뭐 물고기가 뛰어놀고 뭐 고라니가 뛰어다니고 그런 풍경은 뭐 일상이 되었고요. 어. 그게 한 30년 사이에 예. 예, 막 그냥 뭐 아유 역시 이 경제 발전을 하려면 어쩔 수 없어라는 식으로 포기한 게 아니고 30년 동안 꾸준히 시민들이 노력한 끝에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뛰어난 경제력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공업단지를 같이 이렇게 갖게 되었다라는 거. 이런 거는 사실은 좀 중요한 교훈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좀 같이 보면서 감동해 마땅할 장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저는 좀 해봅니다. 이제 지역에 가서 관광한다고 하면 공업단지를 피해 가잖아요. 네네. 근데 오히려 공업단지 자체가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다. 또 그 도시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변화하는 과정이 오히려 그 도시의 자랑스러운 면모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들리네요. 네. 그럼 다음은 여수로 한번 가보죠. 네. 여수 하면 보통 우리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여수 어떤 거 생각나시나요? 뭐 각김치 오동.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네. 네. 뭐 오동도? 오동도는 뭐가 유명하죠? 오동도도 아니, 각김치가 그리고- 유명하지 않나요? 그런가요? 네. 근데 요즘 고대 음식 생각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저는 예전에 대학 시절에 여수에 갔다가 예. 어떻게 하다가 여수 앞바다에 보면 안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섬이. 네, 그 섬에 들어갔다 그 섬에 현지에 사시는 분한테 저녁을 한 끼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얻어먹은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 그분이 여수 사람들 이런 걸 먹는다고 예. 라고 하면서 반찬으로 주시던 것 중에 거북손이라는 걸 주셨거든요. 예, 요즘 많이 알려져 요즘 있죠. 많이 알려졌군요. 예, 저는 그런 게 있다는 걸 그때 처음 봤어요. 그 보니까 진짜로 무슨 거북손처럼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게 약간 그런 어패류 같은 예. 약간 조개맛 비슷한 맛이 나는 그렇죠. 약간 어떻게 보면 미더덕 맛 비슷한 맛도 좀 나는 것 같고 예. 그런 맛이 나는 게 되게 맛있는 그런 게 있는데 생긴 모습은 거북손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예. 여수 사람들은 이 맛있는 거를 이렇게 많이 마련해두고 다채롭게 먹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여수는 사실은 서울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그렇죠. 가기 쉽지 않았죠. 예, 뭐 여수에 이젠 다시는 올 일이 없겠구나라고 예. 생각을 하면서 그런 걸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뭐 하나라도 더 막 기억을 하려고 가고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화학업체로 취직을 하다 보니까 예. 여수의 화학공업 단지가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저도 그 옆에 지나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커가지고. 한 1년에 한 4-5번씩 매년 아. 계속 여수를 들락거리게 돼가지고 안도에 갔을 때 생각하는 게 이런 게 아니었는데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 여수의 화학공업단지는 당연히 우리나라 최대의 화학공업단지고요. 예. 석유화학공업단지고 예. 뭐 이거를 계산하는 이건 뭐 올림픽 경기가 아니니까 뭐 공식적으로 집계하는 기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네. 추정하기에 따라서는 단일 공업단지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화학공업단지가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공업단지입니다. 예. 그 공업단지의 크기를 나타낼 수 있는 약간 상상을 초월하는 수치를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이제 화학공업단지는 저도 이거를 회사 다니면서 알게 됐는데 예. 화학공업단지가 여러 회사들의 공장들이 그렇게 다 모여 있으면 예. 어떤 회사는 옆 회사의 물건을 받아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또 옆에 있는 다른 회사로 팔고 뭐 이런 걸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공단 안에서 물건이 많이 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보통 뭐 다른 무슨 뭐 기계 부품이나 소비자 제품을 만드는 그런 공장 회사들인 것 같으면 그렇게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다 만들면 그걸 포장을 해서 트럭에 실어 가지고 트럭을 옆 공장에 보내면 트럭에서 그걸 다시 내려 가지고 포장을 네네. 뜯어 가지고 네. 사용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여수의 이 화학공단은 화학 제품을 많이 서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귀찮게 하지 않고 공장끼리 서로 강철 파이프로 관을 연결을 해가지고 네. 그냥 만든 제품을 관으로 바로 뿜어주면 수도꼭지에 물틀듯이 예. 그냥 옆 공장에서 바로 받아서 쓰고 그럼 어. 계량기 얼마나 돌아갔는지 보고 이번 달은 너네 제품 2톤 받아다 썼으니까 2톤치 값 정산해 주마. 예. 서로 그렇게 주고 받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네 거 3톤 받았고 내 거 1톤 받았으니까 단가 계산해 보면 내가 이번에는 뭐 줄 거 없겠네. 예. 넘어가자. 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단지 안에 파이프라인이 땅 속에 그냥 딱 깔려 있는. 네, 그래서 여수에는 공장과 공장을 잇는 사회 배관이라고 하죠. 자기 공장 속에서 물질이 오가는 그런 배관뿐만 아니라 예. 사회 배관이 서로 다른 공장끼리 있는 배관이 거미줄처럼
곳곳에 공장 곳곳에 퍼져 있는데 예. 이거가 사실은 어떻게 얼마나 있는지 이게 추산하는 것도 일입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예. 이렇게 있는 사회 배관을 여수에 있는 걸 합쳐 보면 뭐 680km가 넘는다. 680km요? 그러니까 경부 고속도로보다 더 길죠. 그렇죠. 그런 파이프가 묻히고 밖으로 튀어나오고 해서 여수의 공단 곳곳을 이제 휘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정도의 규모를 자랑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끔씩 여수 화학공단에서 뭐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더라, 화재가 발생했다더라, 네.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그런 단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굉장히 신기한 것들이 많은 곳이네요. 그런 면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예를 들어 그런 게 이제 고민거리거든요. 모든 공단에서 안전 사고를 어떻게 더 줄일 것인가 예방할 것인가. 지금도 그거를 위해서 공장에 계신 기술자분들, 노동자분들 노력하고 계신데 네. 여수는 이렇게 묻혀 있는 관로 같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예. 그거를 어떻게 정비할지가 항상 고민거리입니다. 이게 무슨 뭐 파이프가 땅에 묻혀 있는 거를 점검하기 위해서 뭐 땅을 다 파헤쳐가지고 뜯어보기도 어렵고 매번 예. 그게 파이프가 꾸불꾸불 해가지고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도 굉장히 복잡할 텐데 예. 그거를 뭐 다 세워놓고 다 잠가놓고 빈 파이프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무슨 뭐 플래시 불빛 비치면서 들어와가지고 살펴보는 것도 쉽지 않을 테고 예. 그래서 최근에 어떤 방식을 많이 사용하냐면 네. 인텔리전트 피그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인텔리전트 피그요? 인텔리전트는 똑똑하다라는 뜻이죠. 피그라고 하면 이제 돼지라는 돼지, 뜻인데 뭐 돼지를 잘 교육시켜가지고 어떻게 사용한다는 게 아니고 네.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가 둥그렇게 생긴 그런 기계가 있는데 그거를 파이프 속에 쏙 집어넣어요. 예. 그러면 그 기계가 인텔리전트니까 예. 안에 뭐 인공지능 기능도 갖추고 있고 컴퓨터가 달려 있어가지고 파이프 속을 돌아다닙니다. 네. 그 기계가 물을 흐르듯이 돌아다니면서 그 주변에 달려있는 센서로 빙글빙글 돌면서 파이프의 압력이 일정한지 낡은 데는 없는지 혹시 새는 데는 없는지 계속 추적을 하면서 뭐 600km면 600km, 500km면 500km 끝없이 돌아다니면서 아마 지금도 이 똑똑한 돼지, 기계 돼지죠. 한 마리가 여수의 이 관 속을 돌아다니면서 더 안전한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런 장비를 이용을 해서 뭐 검사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개발해서 활발히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별의별 방법을 개발하면서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수의 이미지가 달라지고 있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수하면 뭐 여수대교, 뭐 관광지, 뭐 앞바다 가면은 이제 거기하고 포장마차 쫙 있고 뭐 이런 데만 보통은 상상하는데 그 어떤 공업적인 측면에서 뭔가 여수를 새롭게 접근할 수 있겠다고 하는 좀 제 머릿속에 여수라고 하는 개념이 좀 달라지고 있구나 이걸 좀 느끼게 되네요. 말씀해 주신 게 하나만 덧붙이면 여수 정말 엄청난 곳입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제 석유를 가공을 해가지고 뭐 석유 시커멓게 생겼잖아요. 원유라는 거는. 근데 휘발유 같이 이런 맑은 기름을 이렇게 뽑아내는 정유라고 하죠. 그런 정유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장비 중에서 역시 세계 최대급 장비 여수에 갖춰져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정유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여수인데 우리나라의 정유 산업이 세계적으로 따져보면 뭐 잘 될 때는 5위권 안에 들어가고 막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잖아요. 근데 석유 펑펑 나온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나라에서 정유를 안 하고 한국으로 여수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기술력이 여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능력이 그만큼 발전해 있기 때문에 놀라운 거죠. 어떻게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정유는 세계 5위권 안에 하지? 여수 사람들의 노력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전주로 좀 가보죠. 전주 하면 한옥마을 그냥 바로 뭐 입에 붙은 것처럼 얘기가 나오는데 뛰어난 기술자들의 도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실제로 기술이 뛰어난 산업이 지금도 유치되어 있기도 하고요. 약간 좀 이제 역사를 거슬러간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전주가 우리나라의 도읍이었던 시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어떤 우리나라의 한 나라의 도읍 서울 수도였던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후삼국 시대에 견훤이 세운 후백제라는 나라가 있죠. 후백제가 수도를 전주에 정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 때 전주가 후백제의 서울이었습니다. 그때 후백제 사람들은 우리 서울 가자라고 하면 전주로 다 갔겠죠. 그렇죠.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후백제 시대의 기록 중에 보면 후백제의 견훤이
고려의 태조 왕건하고 외교적인 교류를 하면서 예.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 선물을 하나 보내는 그런 게 역사 기록에 남아 있는데 선물로 뭘 보내냐면 예. 공작선을 보냈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새 공작 말씀이죠. 새 공작이고 선은 이제 부채의 선자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공작선이라고 하면 공작 깃털 모양의 무늬가 있는 부채를 일컫기도 하고 예. 진짜로 공작 깃털 뽑아가지고 잘 가공을 해가지고 만든 부채를 말하기도 하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뭐 확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임금님들끼리 거래를 하는데 네. 무늬만 공작 모양으로 이렇게 한 그렇지는 거를 거래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정말로 공작 깃털을 구해가지고 수입을 했겠죠. 음. 실제로 그 전에 삼국시대에 이미 공작을 삼국시대 사람들이 해외에서 들여왔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네. 공작새를 사육을 하거나 심지어 아니면 공작새 깃털을 수입을 해와가지고 예. 그거를 전주의 장인들이 잘 가공을 해가지고 공작 깃털의 부채를 만들어서 개성 있는 왕건한테까지 보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후삼국 시대 때부터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그런 보통 사람들은 한번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의 재료를 이용한 그런 것을 이용해서 만든 부채 장인이 있었다. 근데 지금도 전주는 부채로 유명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조선 시대에 뭐 그 인연이 실제로 이어진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 조선 시대에는 전주 부채가 최고다 예. 이런 식으로 자리 잡아가지고 예. 기본적으로 이제 전주에서 종이를 잘 만드니까 그쵸, 옛날 유명하죠. 부채는 종이로 많이 만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종이를 질 좋은 종이가 잘 나니까 그걸로 이제 부채 만드는 기술도 발전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조선 시대는 전주에 부채를 만드는 관청이 아예 하나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만들어가지고 예. 그거를 다 만들면 이제 궁궐에 임금님한테 서울로 보내주는 거죠, 대량으로. 네. 그거를 왜 하냐면 왜 그렇게 부채가 무슨 생필품도 아닌데 예. 왜 관청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대량으로 꼭 조달을 했어야 했냐면 조선 시대에는 뭐 요즘은 그 명절에 어떤 무게가 확 없어졌습니다만 뭐 예. 요즘에도 씨름 대회 이런 건 좀 하나요. 음력 5월 5일이 단오라고 예. 하죠. 예. 조선 시대는 단오가 굉장히 큰 명절이었는데 그렇죠. 음력 5월 5일이면 양력으로 하면 한 6월쯤 돼서 여름의 초입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명절을 크게 쇠면서 당시 조선 사람들 사이에 돌던 중요한 풍속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부채를 이렇게 선물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예. 당연히 이제 임금님도 신하들한테 이제 부채를 나눠줄 텐데 예, 임금님이 내려주는 부채인데 뭐 질이 안 좋고 뭐 이상하게 생겼고 한 두 번 붙이면 찢어지고 이러면 신하들 되게 싫어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부채를 임금님이 대량으로 들고 있다가 뭐 궁녀들한테 내시들한테 신하들한테 너 뭐 오늘 기분 좋으니까 부채 2개 가져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에어컨을 하사하신 거네요. 아 그런 느낌이군요. 네. 한편으로는 저는 그래서 어떤 이거 제가 딴 방송에서 얘기하면 하정인데 전주시에서 혹시 관계자분 듣고 계시면 한번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거를 저는 현대의 풍속으로 좀 이렇게 다시 부활시켜도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무슨 초콜릿 주는 날이다, 사탕 주는 날이다, 예. 무슨 이날은 뭐 길쭉하게 생긴 과자 주는 날이다, 예.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음력 5월 5일 부채 그렇게 부담스러운 선물도 아니고 음력 5월 5일에 뭐 부채를 이렇게 친한 사람들끼리 뭐 사랑하는 사람에게 덥지 마라는 뜻으로 주는 이런 거 다시 현대에 좀 이렇게 부활시켜도 예. 부채를 이렇게 재밌게 예쁘게 만들면 모양도 다채롭게 할 수 있거니와 예. 뭐 캐릭터 같은 거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뭐 귀여운 부채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약간 이게 좀 너무 요즘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하는 방식 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약간 케이팝 아이돌의 포토카드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부채에 딱 박아가지고 네. 그런 머천다이즈 형식으로 네. 이 아이돌의 팬이라면 이 부채 정도 하나 사서 가져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부채 정도 주고받는 거는 현대의 풍속으로 다시 좀 되살려도 좋지 않겠는가. 단어 풍속으로. 네네. 그렇게 해서 전주에서 그거를 좀 앞서 나가서 딱 해가지고 다시 전주 부채 주면은 이거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거다. 찐사랑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시 좀 되살려봐도 좋은 그런 풍속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품격 있게 선물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전통 부채. 이건 좀 고급스럽게 만드는 거고 또 10대나 좀 아이돌 좋아하는 경우에는 갑자기 든 생각인데 부채를 약간 야광이 되게 해서 야광봉 대신에 부채를 이렇게 들다가 멋지네요. 이렇게 부채를 붙이기도 하고. 멋지네요. 그냥 응원할 때는 접은 채로 이렇게 흔들다가 네네네. 노래가 약간 절정 장면을 할 때는 다 같이 딱 펼치는 걸로. 네. 기가 막히군요. 과학자시니까 어떻게 한번 만들어 주시면 될까요? 기가 막히군요. 네. 전주에서 개발하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전주의 뭐 부채도 여전히 유명합니다만 네. 전주의 섬유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는 편입니다. 우리 이제 옷감으로 많이 쓰는 이제 폴리에스테르라는 재질 있죠. 예. 뭐 폴리 몇 퍼센트다, 폴리 네. 몇 퍼센트 혼방이다라고 하면 폴리에스테르 쓰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 최대의 폴리에스테르 생산 공장이 전주에 있습니다. 그 공장 하나만 돌려도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기본으로 입을 옷은 그걸로 다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다라는 정도의 거의 뭐 세계적인 규모의 공장이 있고요. 네. 섬유 산업은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발달하고 있어가지고 최근에는 뭐 첨단 소재로 많이 사용되는 탄소 섬유 이런 것도 전주에서 큰 공장이 그렇군요. 들어서가지고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도 알아두셔도 좋겠죠. 네. 그러니까 전주는 역사의 숨결과 첨단이 공존하는 도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성환의 시사야 설득집 기획 가까이에 숨어있는 것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재식 박사와 도시에 숨어있는 과학 이야기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 들으니까 꼭 함께 같이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드는데요. 이 시간에 쫓기는 기분도 드는데 빨리 발걸음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청주로 가보죠. 기후변화와 아주 관련이 깊은 도시다 이렇게 접근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예. 하나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청주에 보면 오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오창. 거기에 세계적인 규모의 또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배터리 공장이 있습니다. 리튬이온 예. 배터리 공장이 굉장히 거대한 지금 규모의 대세잖아요. 예, 공장이 청주의 오창에 자리 잡고 있다. 예.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배터리가 세계 각국의 전기차에 실려가지고 예. 돌아다니면서 앞으로 산소 배출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 공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청주에 책을 보니까 은혜 갚는 두꺼비 전설도 나오더라고요. 그 전설 대부분 아실 거예요. 예. 그 어떤 먼 옛날 예. 어떤 고을에 예. 이상한 풍속이 있어가지고 매년 뭐 봄마다 매년 어떤 특정한 날마다 사람을 제물로 갖다 바치는데 예. 그러면 거기서 큰 진흙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사람 잡아먹는다. 네. 만약에 사람을 제물로 안 바치면 뭐 해코지를 한다. 농사를 안 되게 만든다. 음. 그래서 매일같이 제물을 갖다 바쳤는데 주인공이 제물로 걸린 거죠. 예. 제물로 희생될 위기에 놓였는데 갑자기 주인공이 평소에 돌봐주던 두꺼비가 나타나가지고 예. 두꺼비가 부엌에서 이렇게 울고 있으면 부엌에서 요리하다가 좀 이렇게 음식물 남는 거 있으면 두꺼비 좀 먹여주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하고 친하게 지내던 두꺼비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비록 두꺼비지만 네. 진해와는 싸울 수 있다라는 기세로 진해하고 싸워가지고 진해를 물리쳐줘서 그 이상한 풍속도 없어지고 주인공도 목숨을 구했다. 뭐 진해 장터 전설 뭐 이런 식으로도 퍼져 있고요. 예. 어릴 때 무슨 동화책 같은 이런 데서도 보신 기억 저도, 나실지 예. 모르겠는데 이게 뿌리가 있는 전설입니다. 조선 후기에 나온 책 중에 송천 필담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이상의 조선 시대의 잡다한 이야기거리에 대해서 쭉 모아놓은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줄거리 그대로 설명이 돼 있고 그게 바로 청주에 방금 말씀드렸던 지금은 배터리 공장이 들어와 있는 오창이 배경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되어 있느냐? 예. 오창이 원래의 이름은 오공창이었다. 오공이 한자로 진해를 오공이라고 쓰거든요. 네. 그래서 진해가 있는 창고라는 뜻의 지명이었는데 예.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공자가 날아가고 오창으로 지금 바뀌었다라고 해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진해장터 전설의 본고장이 청주고 그 중에서도 오창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근거는 있는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정리 광천수도 유명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광천수도 청주에 있고요. 예. 네, 탄산수에 예. 해당하는 물이 자연적으로 샘솟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유명하고 그것도 역시 조선 시대부터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예. 그 임금님들 중에는 그 세종 임금님 같은 경우에는 예. 이게 눈이 나쁠 때 뭔가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을 하셔가지고 광천수로 뭐 이렇게 목욕을 하고 세수를 하고 뭐 이런 걸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런 게 있는데 초정이라는 말 자체도 이 초자가 뭐 지금도 그 한자 그대로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후추, 호초 뭐 이런 거 할 때 그 초자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탄산 맛이라고 하면 뭔지 알잖아요, 우리가. 예. 근데 조선 시대 사람들은 뭐 콜라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예. 탄산 맛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것이 물에서 자동적으로 매운맛이 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즘 아이들도 네. 탄산수 마실 때 매워 이렇게 코가 표현하잖아요. 맵다 뭐 이런 식으로 말 많이 네, 하니까 네. 그대로 표현을 해가지고 그런 후추 같은 호초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우물이다라고 해서 이제 초정이 처음 되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왜 박사님 설명을 하면은 얘기가 달리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여행의 어떤 그 기분이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청주 신기한 거 정말 많습니다. 예. 좀 아쉽습니다. 청주 예를 들어 하나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네.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한 네. 코끼리 뼈가 발견된 곳이 청주입니다. 아 그래요? 수십만 년 전에는 한반도도 기후가 달라가지고 그렇죠. 그때도 한반도에 사람의 조상이 살던 시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한반도인들이 코끼리하고 싸우면서 살던 시대도 수십만 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증명하는 코끼리 뼈가 발견된 유일한 곳이 사실 또 청주이기도 한데 기후가 그만큼 바뀌었다라는 걸 또 나타내는 산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청주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곳이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가 이제 전국 여러 도시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빼놓을 수 없는 도시가 있죠. 바로 경주입니다. 아, 네. 경주하면 뭐 통일신라 시대 이렇게 바로 떠올리고 뭐 거기에 따른 고분, 뭐 온갖 문화유적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신라 시대에는 숲 파괴가 굉장히 심각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대학원 시절에 알고 정말 감탄했습니다. 예. 사람들이 그런 걸 궁금해하는 거예요. 통일 신라 시대에 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는 알 수 있지만 예. 기록에 잘 기록하지 않는 자연의 풍경, 도시의 일상적인 모습은 어땠을까? 예. 너무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이 네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통일신라 시대에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남겨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걸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게 들어보면 기가 막히실 겁니다. 예. 우리 이제 봄철 되면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봄철 되면 꽃가루가 많이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예. 뭐 알레르기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꽃가루가 이렇게 날아다니면 이제 다행히 상대를 잘 찾아가지고 잘 꽃가루가 섞여서 씨를 맺는 것도 있겠지만 네. 그렇게 날아다니는 꽃가루 중에 상당수는 그냥 부질없이 땅에 떨어질 거거든요. 예. 그죠? 연못 같은데 만약에 꽃가루가 떨어진다라고 예. 하면 젖어가지고 가라앉아가지고 연못 바닥 밑에 깔리겠죠. 그렇죠. 그럼 연못 바닥 밑에 그렇게 깊은데 꽃가루가 깔려 있으면 뭐 예. 바람이 위에서 부는 것도 아니고 누가 꽃가루 뭐그 죽을 건드리는 사람도 없을 거고 예. 계속 그런 식으로 차곡차곡 쌓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 과학자들이 어떤 착상을 갖고 있냐면 예. 꽃가루를 현미경으로 크게 확대해서 보면 어떤 식물의 꽃가루냐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씩 다르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꽃가루 모양을 보고 그게 어느 식물에서 나온 꽃가루인지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에 적당한 연못이었던 곳 근처를 찾아가가지고 예. 연못 밑에 쌓여있던 진흙을 팝니다. 예. 그래서 그 진흙을 차근차근 해체를 해가지고 예. 그 진흙 밑에 섞여가지고 수천 년 동안 쌓여있던 꽃가루들을 하나하나 현미경으로 보는 거죠. 위쪽에 있는 꽃가루일수록 최근에 쌓인 것일 것이고 예. 밑에 깊이 파묻혀 있는 거는 수천 년 전에 꽃가루도 그렇죠. 있겠죠. 예.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예. 과거에는 어떤 식물이 많았다, 현대에는 어떤 식물들이 많았다라는 거를 추적을 합니다. 네. 요것을 꽃가루의 고고학이다라고 해서 화분 고고학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네. 최근에 신라 경주의 화분 고고학 연구를 통해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예. 신라 통일 무렵 정도를 경계로 해가지고 경주 근처에 사는 식물들이 꽤나 크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기후나 뭐 이런 게 바뀌어가지고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자연환경이 바뀌어서. 네. 그렇지만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추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전쟁이 끝나고 예. 신라가 커지고 하면서 급격히 경주가 도시로 발달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예. 사람들이 많이 살면서 나무를 많이 잘라다 쓰고 수출 많이 잘라다가 쓰면서 예. 숲이 급격하게 파괴가 되고 아.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 늘어나면서 예. 주변의 그런 식물 환경이 바뀌고 숲이 사라지지 않았느냐 아. 이런 추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시 복원하듯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네. 이게 고고학이 아닌가. 이게 네. 식물학 이 과학의 영역하고 사실은 고고학 그런 말 있죠. 문사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문과 과목의 대표라고 하는 것인데 예. 사실은 현대에는 이런 역사학, 고고학의 영역도 과학과 지금 이미 밀접하게 다 있다. 뭐 이런 거를 잘 알려주는 사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우리 빵에 대한 얘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유명한 게 황남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황남빵을 만드는 게
찰보리라고 하는 품종인데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요. 경주에 아예 보면 찰보리 빵이라는 제품도 팔고 있죠. 예, 예. 그 찰보리라는 품종 자체가 일단은 뭐 경주에서 파니까 왠지 신라 시대 때부터 있었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찰보리라는 품종이 80년대에 나온 품종입니다. 80년대요. 네, 얼마 안 됐습니다. 네. 현대의 과학자들이 농학자들이 개발해낸 품종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예로부터 이제 이 쌀을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잡곡을 많이 먹자 이런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생각처럼 잘 안 되는 거죠. 예,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식이 좀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데 요즘 젊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을 거예요. 보리도 구수하고 맛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옛날 사람들은 그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보리 맛이라고 하면 너무 싫고 네. 하얀 쌀밥 맛이 너무 고급스럽고 좋은 맛인 것 같고 네. 그래서 보리 소비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이 과학자들이 농학자들이 보리지만 쌀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품종을 최대한 개발해낸 거죠. 그래서 온갖 보리 품종을 다 구해가지고 예. 결국은 열세가 됐던 보리 품종이 일본 사람들이 일제 강점기에 경상남도 마산에서 채집해 가서 보관하고 있던 네. 그때도 80년대 당시에는 마산에서는 구하기 어려웠지만 예. 과거에 마산에서 일본 사람들이 채집해 가지고 보관했던 품종을 다시 구해 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잡종을 만들면 보리지만 이 찰기가 있는 네네. 쫀쫀한 쌀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품종이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새로 잡종을 만들어서 80년대에 개발한 품종이 찰보리고 예. 그 속에서 우리가 요즘 소비하는 뭐 찰보리빵 비롯해서 네. 새로운 보리 품종 더 맛있는 보리밥들이 개발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주에 가서 황남빵 드실 때 이거 찰보리 이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품종이야. 과학의 이거 산물이다. 네. 네. 설명을 좀 다른 분들한테 해주시면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또 뭐 맛있게 먹고 있는데 너무 이런 얘기 얘기하면 또 좀 눈총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 잠깐만. 네, 딱 분위기 봐서 네. 뭔가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것 같을 때 알겠습니다. 자, 다시 발걸음을 옮겨보자. 이번으로 수원으로 떠날 텐데요. 수원의 상징하면 화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화성도 뭐 과학하고는 당연히 빼놓을 수 없겠죠. 화성에 대해서 뭐 이상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수원 화성을 만들 때 사용했던 뭐 유명한 기구라고 하면 거중기라는 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다산 정약원 선생님이 개발해가지고 예. 현대 크레인 비슷하게 작은 힘으로도 무거운 물체를 잘 들 수 있는 기구라고 하는데 예. 이 기구를 만드는데 공을 세운 사람이 슈렉이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슈렉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괴물 예. 슈렉은 아니고요. 예. 동명이인이죠. 예. 예. 정약용 선생이 이 거중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예. 여러 가지 기술 서적들을 보면서 연구를 했는데 네. 현대학자들이 역추적해서 보기로는 중국을 통해서 들어와 있던 스위스 사람이 개발했던 기계에 대한 서적을 입수해가지고 보시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거를 개량해서 발전시킨 것이 거중기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네. 그 스위스 사람이 바로 슈렉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사하고도 슈렉이 이렇게 약간의 관련이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이 네네. 수원성을 잘 짓기 위해서 슈렉의 도움까지 받았다. 네,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수원하면 우리 보통 반도체 요즘은 생각하는데 수원에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전자회사의 본사가 수원에 있다는 거 모르시는 분들 꽤 계시죠. 그 전자회사 본사가 강남에 있는 줄 아시는 분들 강남에 빌딩이 크게 멋있게 있으니까 거기가 이제 본사라고 무심코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본사는 꽤 예전부터 계속 수원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연구 단지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자리 잡고 있고 예. 수원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전자 산업의 그 회사의 본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전자 산업이 뛰어나다 보면 세계 반도체 산업, 전자 산업의 중심지 중에 한 곳을 수원이라고 해도 별로 이상하지 않다. 뭐 실리콘밸리만 반도체의 중심지가 아니라 수원도 반도체의 중심지다라고 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조선시대 화성을 축성하는 과학기술에서 반도체까지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또 갖다 붙이시나요? 근데 이제 네. 진짜로 관련 지어볼 수 있기도 있어요. 사실은 수원이 그런 식으로 역점 사업으로 조선시대부터 개발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울하고 거리가 가까우면서도 예. 땅이 넓고 농사가 잘 되고 터가 잘 펼쳐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조선 시대에는 화성이라는 어떻게 보면 비상시에 제2의 수도 기능을 할 수 있는 멋있는 성을 쌓으려고 했던 것이고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려던 20세기 후반에는 거기를 새로운 산업의 중심지로 키우려고 한 것이죠. 뭐 그렇게 입지 조건이라는 면에서 뭐 관련을 지으려면 관련을 지을 만도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할게요. 자, 이제 숨가쁘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벌써 종착지에 다가왔어요. 아, 네. 끝으로 제주도 얘기 좀 해볼까요? 제주. 제주는 여행하면서 제주에 얘기 안 할 수 없죠. 어떤 과학이 숨어 있습니까? 무슨 이야기 해볼까요? 무슨 이야기? 제주 과학 이야기 이상한 거 되게 많습니다. 일단 그래요? 하나 재밌는 거 하나만 얘기해 보자면 네. 하늘의 별 중에 카노푸스라는 별이 있습니다. 카노푸스. 예. 하늘에 있는 별 중에서는 거의 가장 밝은 편에 속하는 네. 아주 밝게 빛나는 별입니다. 예. 근데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하늘의 별 뭐 북극성, 직녀성, 견우성 이런 거 들어봤어도 카노푸스가 뭐야? 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카노푸스는 남쪽 지역에서 많이 보이는 별입니다. 동남아 지역 이런 데서.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카노푸스라는 이 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남쪽 지방 남해안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제주도 정도 가야지 볼 수 있거든요. 계절이 네. 맞으면. 그렇다 보니까 조선 시대에는 어떤 전설이 생겼냐면 이게 이제 중국에서도 있던 전설이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인기를 얻은 것인데 예. 카노푸스 이 별을 보면 장수한다. 아. 오래 살 수 있다. 보기 어려우니까. 네. 예. 그런 이상한 믿음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조선 시대에 뭐 지금보다 제주도가 훨씬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어찌 해가지고 제주도에 오면 다들 막 높은 산에 한라산 꼭대기에 올라가서라도 카노푸스 옛날 조선 시대에는 이거는 남극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남쪽 끄트머리에서 보인다고 해서 예. 남극성을 보려고 그렇게 애썼다라는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진짜로 뭐 남극성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어서 옛날에 중국 고전에서는 거기에 남극 노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수명을 주관하는 어떤 신성, 신령 같은 게 거기에 있어가지고 그게 이런 수명의 기운을 줘가지고 장수하게 해준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중국 고전에 나오는데 정말로 그럴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카노푸스에 뭐 사람의 수명을 정해주는 외계인들이 살고 있을 리 없지 않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좀 추정을 해보자면 아마도 이런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보기에 뭐 이렇게 성공하고 벼슬 높이 올라가겠다고 서울에서 뭐 어떻게 막 경쟁하고 뭐 임금님한테 막 상소문 올리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주도 같이 혹은 남해안 같이 카노푸스가 잘 보일 만한 곳에서 카노푸스 보려면 산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산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자연을 벗하면서 욕심 없이 낙향해가지고 살면 그게 오래 살고 장수하는 길이다. 명줄 안 끊기는 길이다. 이런 뜻에서 남극성 카노푸스를 보면 장수한다라는 속설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이게 제주 가면 오름 오를 생각만 했지. 가서 뭐 오름에 있는 그 억새를 태우거나 뭐 이런 것들 행사도 하잖아요. 근데 카노푸스를 볼 생각을 전혀 안 해봤단 요즘에는 말이에요. 요거 제주도에서 프로그램으로 꽤 운영합니다. 아, 그래요? 제주도에 있는 뭐 천문대나 과학 관련 기관에서도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별보기 이런 거 하고요. 가끔 제주의 호텔 같은 데서도 천치만원경 이렇게 몇 개 갖다 놓고 별보기 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할 때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관심 있으시면 뭐 카노푸스 정도 이게 잘 보입니다. 저쪽에도 별이 있었나 싶은데 밝게 딱 빛나는 거 있으면 그게 카노푸스거든요. 그래서 카노푸스 정도 한번 보고 오시면 뭐 장수를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장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긍정적인 기분은 좀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새롭게 제주를 또 보게 됐습니다. 진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끝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일상을 살펴보고 여행의 새로운 재미를 끌어내는 법이 뭐가 있을까? 혹시 방법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짧게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그 도시 사람들이 사는 모습, 그 도시 사람들의 고민, 그 도시의 문제 이런 거에 좀 초점을 가지고 보기 시작을 하면 생각할 것도 많아지고 재밌게 볼 것도 많아지고 또 그만큼 또 마음에 오래 남게 된다. 이런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도시의 외향이 아니라 그 도시에 담겨 있는 사람들의 숨결을 좀 찾아보는 그런 여행을 한번 시도하면은 아마 도시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또 배워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설 특집 기획 가까이에 숨어있는 것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과학자가 풀어낸 도시의 비밀 살펴봤는데요. 과학자이자 SF 소설가인 곽재식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밤참 뉴스와 흔적의 역사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곡으로 러스티드 루트의 Send Me On My Way 들으시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